제가 주식은 좀 충분히 더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주식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물가는 더 오를 거예요. 네. 물가는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보조를 맞추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익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한국 주택가격 과연 거품인가? 라는 굉장히 또 자극적인 제목을 가져와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말씀 나눠주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우리나라 집값 한창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진정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오른 건가요? 집 하면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전도시 평균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기준 보니까 2009년 3월이 저점이었었어요. 3월이요? 네, 그리고 올 4월까지 네. 지수 자체가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전도시 평균이 2009년 3월에서 올 4월까지 75% 올랐어요. 근데 이번 상승 국면에서는 서울보다는 부산, 대구, 대전 이런 지방 대도시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 72% 올랐는데 부산 110%는 올랐어요. 저는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서울 집값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달 보니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12억 8천 정도 되는데요. 12억 8천이요? 네, 부산은 한 4억 6천? 평균 가격이 네. 절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 절대 가격만 보고 서울이 많이 올랐다. 네, 그런데 상승률로 보면은 이번에는 부산이 서울, 대구가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정말 부산, 대구, 대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집값을 딱 봤을 때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알겠는데 이 집값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런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나요? 보통 세 가지예요. 물가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 다음에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네. 네, 그 다음에 렌트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 이 세 가지고 대상. 주로 부동산 가격 적정성 여부를 평가를 하거든요. 이게 비교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네요? 예. 그래서 우선 그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을까? 지금 물가는 아까 2009년 3월부터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전도시가 한 75% 올랐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28% 올랐어요. 28%요? 예,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75% 올랐으니까 네, 비교가 물가보다 안 되죠. 좀 오르기는 올라야 되는데 네. 물가보다 너무 빨리 올라버렸죠. 그럼 보통 원래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든요. 그렇죠. 물가보다 이제 조금 더 오르는 게 물가에다 실질 경제 성장률 더한 것만큼 그 정도 오른 게 괜찮은데 네. 그걸 고려해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는 거죠. 물가에 비해서. 그러네요. 예. 그럼 소득에 비해서는 얼마나 올랐나요? 이거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네. 특히 서울이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그 평균 중간 가구가 가운데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서울 가운데 있는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몇 년이나 걸려야 되냐면은 19년이나 걸려야 돼요. 19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집을 안 하나. 쓰고 19년간 저축을 해야지 네. 가운데 있는 소득을 가진 분이 가운데 있는 집을 하나 산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높지 않아요? 너무 높죠. 쓰지도 않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2013년에 9배였었어요. 근데 작년에 19배로 올랐으니까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죠.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전국 평균도 2013년 5배에서 지금 한 8배 정도로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국도 올랐지만은 특히 소득에 비해서 네.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다. 내 월급은 별로 안 올랐는데 네. 집값만 많이 오르니까 사실 이 젊은 분들한테는 절망이죠, 절망. 희망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서울에서 집은 사는 거 포기하자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젊은 사람들끼리는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고 집은 그냥 못 사는 거다 이런 인식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우선 이제 방금 전에 집값을 평가하는 기준들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실질 가격. 이게 물가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실질 가격이라는 것은
아파트 가격을 물가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래서 실질 가격을 구해보니까 너무 많이 벗어났더라는 거죠. 네. 물가는 한 28%밖에 올랐는데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75% 올랐다. 그러니까 물가도 오르긴 올랐는데 집값이 이 물가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버렸더라. 네, 근데 보통 제가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다시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다시 물가는 좀 오르는데 이 실질 가격이 최근 2개월 연속 꺾이고 있어요. 이제 물가하고 집값하고 보조를 이제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물가는 더 오르고 오를 있죠. 거예요. 네. 물가는 오르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보조를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를까요? 그렇죠. 빨리 올랐으니까. 물가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이야기되고 물가는 좀 오를 거예요. 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 물가하고 집값 사이 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 이 거리를 좁혀나갈 거라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집값이 이 정도이다라고 봤을 때 이게 적정 가격이라기보다는 너무 올랐다는 얘기네요. 집값의 적정 가격은 평가할 수 없는데, 근데 자산 가격인 건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소득이고 물가고 그 다음에 렌트 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네. 이 오를 때는 지나치게 펀더멘탈 이런 펀더를 가대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이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무섭네요. 경착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방송에서 자산 가격에는 연착륙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주가도 작년에 그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40% 주가가 앞서갔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너무 가대평가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최근에 주가가 지금 경착륙을 해버렸어요. 일평균 수출 금액 적정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좀 충분히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주식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부동산 가격은 이제 정점을 치고 방향을 전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훨씬 부동산이 좀 더 느리게 가는 느낌이 그렇죠. 있네요. 이 사이클을 보면은 금리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식, 네. 그 다음에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금리가 올랐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특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2020년에 0.53%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최근 3.1%까지 올랐으니까 국채 가격은 폭락한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엄청나게 펀더멘탈 가대평가하다가 네. 미국 나스닥 주가가 30% 이상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주가가 경착륙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순서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은 이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 준비 단계인 건가요? 준비 단계에서 제가 구해보니까 정점을 지나고 있어요. 이미 지나고 꼭대기는 있군요. 지나고 있어요. 뭐 도시별로 좀 다른데 네. 제일 빨리 그 정점 지나는 도시가 대전하고 대구 같은 이런 데가 먼저 정점을 지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도시도 지금 서서히 정점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물가와 비교를 해봤는데 소득에 비해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소득에 비해서도 소득은 늘어나는 속도는 느린데 네. 집값은 너무 빨리 올랐다. 네, 그래서 2013년에 서울 중간 가구가 자기 소득으로 9년 걸리면 중간에 있는 집을 하나 샀을 수 있는데 네. 작년에 보니까 그게 19년으로 늘어버렸더라. 소득도 증가하기는 증가했는데 소득은 조금 증가하고 네. 집값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거리가 너무 벌어졌으니까 우리 소득은 좀씩 올라갈 거예요. 매년. 네. 매년 올라가는데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역시 집값이 떨어져야 된다. 정말 계속 떨어진다라는 얘기만 하니까 어질어질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물가와 소득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렌트에 비해서는 렌트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통계청에서 이제 월세 지수라는 걸 발표하고 월세 지수라고 또 있어요? 예, 통계청 소비자 물가 작성할 때 그 구성 내용 보면 월세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월세에 비해서 예, 집값이 또 너무 많이 벌어졌더라. 그래서 이거는 2000년부터 이렇게 평균에 하면 장기 네. 평균에 접근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평가해 보니까 뭐 서울 같은 데는 40%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섭네요. 월세에 비해서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월세는 오르기는 오를 텐데 역시 집값이 떨어지면서 아까
물가,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월세 이런 요소들이 오르기는 앞으로 올 텐데 이런 것들은 서서히 오르고 너무나 앞서갔던 네. 집값,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거리를 좁혀갈 거라는 거죠. 네. 지금 계속 거리를 점점 좁혀갈 것이다. 결국에는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결국에는 추세적인 하락인 거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모든 자산가에는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 20번 이상 내놨거든요. 근데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집값을 부양해서 부양 정책을 내놨는데 집값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라는 건 정책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저는 올 연말 내년 갈수록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제 완화 정책을 우선 내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국토부 장관이 집값 하향 안정이 목표다 그러는데 이게 자산가에는 하향 안정화라는 거 없다는 것이죠. 오를 때는 지나치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자산 가격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펀더멘털을 가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거든요. 네. 조만간 이제 가소평가하는 국면으로 들어서니까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소득 중에서 지금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거의 40%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면 앞으로 경기도 더 나빠질 텐데 네. 그렇게 되면은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떨어지는 것도 사실 경제에 큰 충격을 주거든요. 돈 빌려 사신 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분들 집값 떨어지면 은행에서 빌린 돈을 못 갚을 수도 있고 은행 부실 여신 비율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값은 하향 안정화되는 게 맞는데요. 네. 근데 늘 집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는 집은 사는 것이거든요. 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근데 집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든 하나는 있어야 돼요. 우리 최임 씨도 지금 부모님 집에서 살기 때문에 집 걱정 안 할 텐데 독립해서 산다면 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 집 하나 있어야죠. 자기가 돈을 빌려서 그 갚을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집을 사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지금 집을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나중에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 기회를 보는 건 그렇죠. 괜찮을까요? 이게 추세가 꺾이면은 네. 한 4, 5년 정도 걸려요. 아. 그래서 2009년, 10년에 그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네. 제가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면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혹시라도 그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할 시기도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부동산이라는 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래서 사이클 추세가 중요한데 제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니까 지금 사이클이 꺾이고 있는 시점이더라. 그래서 집은 사는 곳이기 때문에 갚을 능력만 있고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도 되는데 네. 지금은 무리해서 돈 빌려가지고 집을 살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략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당장은 부동산에 손을 대기보단 돈 열심히 벌어놓고 나중에 4, 5년 뒤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가서 기회를 보는 제가 보는 거다. 사이클인데요. 틀릴 수도 있지만은 네. 지금은 어떻든 사이클이 일상 꺾이는 시점이고 이럴 때는 부동산보다는 우선은 좀 채권도 사두고 네. 그 다음에 내년 가면은 아마 주가가 더 많이 한 단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주식 사놓고 주식이 올라간 사이클 다음에 부동산 사이클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주식 해가지고 수익률 좀 높여가지고 돈을 좀 더 늘려가 놓고. 네. 그래서 그때 집을 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무리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집 사는 시기는 아니다. 지금은 조금 집값이 얼만큼 떨어지는가 그 추세를 한번 보는 시기라는 겁니다. 네. 사실 결국에 주택, 이 부동산을 얘기를 할 때는 뭔가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그렇죠. 필수적인 살기 위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투자라고 관점을 보기보단 내가 나중에 집을 하나는 갖고 있어야 하니까 어느 시기에 부동산에 돈을 넣는 게 좋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7%는 너무 높고요. 네. 그 다음에 50대 후반, 60대 이상,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이게 비중이 높다는 거죠. 이걸 어떤 식이든지 주택연금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지 지금은 유동할 시기다. 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이제 부동산 쪽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어차피 돈을 아무리 벌어도 집은 못 살 정도로 너무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뭐 그냥 즐겁게 살지 뭐 집 없어도 돼 뭐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자주 했었는데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4, 5년 뒤에 많이 꺾인다면 그때 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권, 주식 이 순서대로 좀 투자를 많이 한 다음에 부동산은 지금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네,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 오늘도 네.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